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의 최준용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브란스 병원 직원 예방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직원들의 안전한 접종을 돕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직원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살아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몸에 넣는 건가요? 백신의 원리는 뭔가요? 백신의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개발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종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는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이 있고 지금 RNA 백신이 있고 이 두 가지 플랫폼 백신이 먼저 승인받게 돼서 우리나라에 접종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나 RNA 백신이나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넣어주는 건 아니고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수송체를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발현시키는 물질을 몸 안에 주입하는 그런 형식의 백신들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B세포라는 게 자극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중화항체가 생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중화항체가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T세포라는 것도 이제 자극되게 되는데요. 백신은 우리 몸의 T세포를 자극해서 기억 T세포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럼 기억 T세포는 바이러스가 몸에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빨리 반응하도록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내지는 DNA 조각, RNA 같은 거를 몸에 넣어줘서 그걸 통해서 항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항원이 B세포나 T세포를 자극을 해서 항체라든지 T세포 반응 같은 면역을 몸이 갖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다음은 이 백신들은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은 크게 국소 이상 반응과 전신 이상 반응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예측 가능한 이상 반응과 예측하지 않았던 이상 반응으로 또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백신이든지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마찬가지로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상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실제 허가를 받게 된 백신들입니다. 이상 반응 중에서 국소 이상 반응 중에 경증 이상 반응들은 통증이나 발적이라든지 접종 부위의 압통이라든지 이렇게 백신을 맞은 부위에 국소적인 염증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가려움이라든지 경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비교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입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지나면 자연히 좋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한 이상 반응에 속합니다. 다음은 전신 이상 반응으로는 열이 난다거나 근육통이 있다거나 오심, 구토, 두통 이런 이상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모두 꽤 흔하게 나타났던 그런 이상 반응입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자연히 좋아지기 때문에 타이레놀이라든지 그런 대증적인 치료를 하면서 지나다 보면은 자연히 호전되는 이상 반응이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게 이런 전신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저희 감염내과나 가정의학과 외래에 오셔서 적당한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반응 중에 가장 우려되는 거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이상 반응입니다. 보통은 접종한 지 15분에서 30분 이내에 발생하는 반응이고 입술과 입안에 부종이 생기고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의 심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이상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는 화이자의 경우에 100만 건당 11.1건, 모더나의 경우에 2.5건 정도로 굉장히 드물게 생기는 이상 반응입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PEG라는 성분, 우리가 대장 내시경할 때 콜라이트 같은 걸 복용하고 장을 비우게 되는데 그런 거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화장품이나 샴푸 같은 데도 있는 성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성분이
백신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나필락시스가 많이 생겼다는 사례 보고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파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백신 항원 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물질들에 대해서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전신적으로 심각한 이상 반응으로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15분에서 30분 이내에 생기고 의료진이 즉시 에피네프린 같은 주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투여하게 되면은 바로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사망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외에 예기치 않은 이상 반응, 뭐 장기 이상 반응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백신을 맞은 후에 사망 사례들이 매일매일 한두 건씩 보고가 되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상 반응이 인과관계성을 증명되기 전에는 그게 백신에 의한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작년에 있었던 사망 사례들도 다 분석해 보았을 때 이 백신에 의해서 인과성이 입증된 사망은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요. 지금 1차 접종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인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중증도가 있는 분들이어서 백신과 관계없이 다른 사망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대상군입니다. 그래서 사망 사건이 생겼을 때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전문가 집단들이 심도 있게 리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P사 백신이 A사 백신보다 더 좋다던데 고를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직원 선생님들 사이에 가장 걱정도 되고 관심이 있는 질문이실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P사 백신이나 A사 백신이나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입증한 그리고 안전성을 입증한 좋은 백신입니다. 기존에 이 임상 연구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승인 조건을 미리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50% 이상의 효능을 입증한 백신들을 승인하기로 미리 정했었는데요. P사 백신, A사 백신 모두 우리가 미리 정했던 기준을 다 만족한 백신입니다. 그런데 P사 백신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임상시험 결과 때문에 이런 소문들이 생기게 된 건데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그냥 사실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3상 임상시험에서 백신을 맞은 군과 맞지 않은 군 간의 비교를 해서 평가하는 기준을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을 1차 평가 기준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백신을 맞은 군에서 증상이 있는 그 코로나19 감염증이 8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 대조군에서는 162건이 발생을 해서 백신의 효능이 95% 정도로 임상시험 3상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도 증상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1차 평가 변수로 정했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6.7%라는 효능을 나타냈고 백신 접종 용량에 따라서 기존에 정한 용량을 2번 주는 방식과 그것보다 첫 번째 용량이 적게 들어간 방식의 백신이 투여된 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적정 용량이 2번 들어갔던 백신군에서 63%, 그다음에 적은 용량 후에 적정 용량이 들어간 군에서 80%의 효능을 보여서 이런 접종 방식에 따라서 효능의 차이가 일부 있었고요. 두 백신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이 6주 미만이냐, 8주까지냐, 11주냐, 12주까지냐에 따라서 효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접종 간격이 8주에서 12주까지 조금 늘어날수록 효능이 다소 높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또 주목할 만한 데이터는 접종한 군과 접종하지 않은 군 간에 입원이라든지 중증 코로나19 감염이라든지 사망과 같은 굉장히 중한 감염은 현저히 줄일 수가 있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군에서 입원을 했다거나 중증이라든지 사망에 이르렀다든지 그런 게 한 케이스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 위약이 아니라 이제 그 수막알균 백신이 대조군이었는데 수막알균 백신을 맞은 군에서는 소수의 입원 환자나 중증 환자가 발생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중증을 막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임상시험 3상 결과에서는 마치 효능이 화이자 백신이 95%,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0 내지 80% 사이 정도 되는 걸로 나와서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 스코틀랜드 데이터가 최근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백신이 허가된 이후에 540만 명 정도의 대규모 백신을 실제로 필드에서 진행을 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서 입원하는 코비드 감염증이 얼마나 예방이 되는지를 평가했던 연구였습니다.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된 리얼 월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랬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94% 정도로 나타났고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입원 예방 효과가 8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입원한다는 건 외국에서는 중할 때만 입원을 하고 경환자들은 입원을 안 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을 막는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중증 코로나19 감염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래서 노년층에서도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그 연구 논문에서 쭉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제 생각에는 둘 다 좋은 백신이고 임상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기존에 정한 기준을 만족할 정도로 입증이 된 그런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백신은 몇 번을 맞게 되나요? 접종 후 면역 생성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이 코미나티주라는 상품명을 갖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이라는 상품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두 개의 이제 몇 가지 특성들을 간략히 비교해 드리면 연령은 임상시험이 이게 16세 이상이 됐고 아스트라제네카 18세 이상이 진행이 됐고요. 둘 다 이제 한 바이알이 병원에 오면 그걸 가지고 화이자는 희석을 합니다. 희석을 해서 한 바이알당 6명을 맞출 수가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희석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뽑아서 주는데 10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접종 간격을 물어주셨는데 화이자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신 맞고 두 번째 백신을 3주 후에 예약을 해서 맞으시게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번 1차를 맞고 나서 2차 접종을 8에서 12주 사이에 맞도록 그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관 온도는 화이자는 마이너스 75도씨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관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접종 센터를 위주로 접종이 이루어질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뭐 2도에서 8도 정도의 그냥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던 위탁기관을 위주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면역이 얼마나 생기나를 질문해 주셨는데 면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화가 있고 T세포 반응이 있고 이게 둘 다 면역입니다. 항체 중에는 결합 항체라 그래서 그냥 뭐 IgG 항체를 측정하는 게 있고요. 중화 항체라 그래서 특수한 실험 방법으로 중화능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항체, 중화 항체, T세포 반응 다 면역인데 이 중에 어떤 면역이 백신의 효과랑 제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게 형성이 돼야 내가 면역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가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화이자 백신의 결과인데 지금 화이자 백신의 1 이상 임상시험에서 용량을 이렇게 나누고 종류도 항원의 종류도 좀 다르고 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지금 선택한 거는 이쪽입니다. 30 마이크로그램이고 이런 항원을 가진 백신을 지금 실제 허가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1차 접종 후에 3주에 2차 접종을 맞고 결합 항체가 생긴 게 대부분 다 이렇게 항체가 올라가서 생깁니다. 높은 타이터로. 그리고 이건 중화항체 결과인데 중화항체는 처음에 맞고 3주 후에 보면은 좀 낮게 올라가고 28일째 보면은 높은 수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합항체는 대부분 다 생기는 것 같고 중화항체는 대부분 생기지만 타이터의 수준이 중화항체의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후에 28일, 42일, 56일째 보면은 이건 결합항체 타이터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중화항체인데 중화항체 타이터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항체가 생기고 중화항체의 수준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중화항체나 항체가 어느 정도까지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건 이제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병원에서 질병관리청과 함께 항체의 지속기간, T세포 반응의 지속기간을 분석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 병원도 그 연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연구에 참여해 주시면 그런 항체 지속기간이나 T세포 반응의 지속기간들을 평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달라고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생긴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초기에는 봉쇄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이런 완화시키는 전략,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유행의 규모를 줄이고 오랫동안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해왔고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저희 병원 직원들을 포함해서 의료진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노력해서 성과를 거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해야 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더더군다나 환자를 만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많은 직원들이 해서 면역을 갖추는 게 굉장히 저희 세브란스 병원 감염 관리, 방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조만간 이제 변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두 다 변이 바이러스, 특히 남아프리카 변이주에 대한 효능은 떨어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앞으로 추이를 더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또 백신을 디자인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초기에 빠른 속도로 접종을 마치는 게 향후에 변이주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종을 맞은 날, 그날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그런 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접종 맞은 날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상 반응이 2, 3일 내에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독감 같은 증상, 근육통,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시기여서 음주라든지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피하시고 집에서 좀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심한 이상 반응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면 감염내과나 가정의학과 외래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되더라도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나 이거는 쭉 지속이 돼야 됩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100%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걸릴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은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백신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든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